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번 총선이 준연동형제로 치러지게 되면서 우려했던 꼼수 공천과 비례정당 난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 투표용지가 1m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4년 전 총선 때 35개 비례정당이 출연해 48cm 정도 됐는데 저희가 알아보니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만 벌써 61개입니다. 선관위는 79개 정당이 출마하면 투표용지가 1m에 달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 대체 국민들은 무엇을 보고 뽑으라는 건지 취재해보니 정체가 불분명한 정당도 많습니다. 우영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 한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로 주소가 등록돼 있는 곳인데 직접 찾아가 보니 번역회사입니다. 저희는 거기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또 다른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로 등록돼 있는 주소인데 간판도 없고 텅 비었습니다. 안내 아무도 없으실까요?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과 창준위만 벌써 61곳. 선거를 앞두고 우후죽순으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창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3%를 득표하면 병립형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고 국민의힘 민주당 이름의 비례정당이 없다 보니 헷갈리는 유권자의 틈새를 노린다는 겁니다. 창당을 준비 중인 이들도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 비례대표 5명에서 6명 국회 진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병립형으로 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은 되죠. 선관위에 신고한 61곳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면 투표지는 79.3cm에 달합니다. 4년 전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자 분류기가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해 수개표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비례정당이 79개에 달하면 투표지가 1m를 넘어가는 것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조된 정당들을 놓고 선택하고 고민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다는 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할수록 정당 이합 집산으로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자, 이런 혼란은 누구 탓일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왜 우리만 비판하냐 억울하다고 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코미디 같은 민주당의 결정 탓이라고 합니다. 책임도 따져보겠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이어갑니다. 불가피하게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유감의 뜻 그리고 사과의 뜻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도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왜 민주당만 비판하냐고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당의 이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 판단하고 남의 눈에 티끌 찾아서 비판하는 태도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주도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번 총선 역시 이 대표가 위성정당 금지 약속을 깨고 다시 밀어붙이면서 남 탓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먼저 위성정당 준비에 착수한 국민의힘은 야당 탓을 합니다. 만장일치라는 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북한에서도 99점 몇 프로 나왔던데요. 근데 100%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북한인가요? 여야 모두 내 탓하며 여론전에만 집중하는 사이 문제가 있다고 입모았던 선거제도는 바꾸지도 못하고 꼼수 위성정당은 현실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민주당이 통합 비례정당을 띄우자 군소정당들이 앞다퉈 요구 조건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리 나눠 먹기란 비판도 나오는데요.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번갈아 배치하자 지역구도 함께 공천하자 온통 공천 이야기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합비례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하자 시민사회와 각 군소정당들이 일제히 요구사항을 내밀었습니다. 새진보연합은 비례대표 순번을 교차로 배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합시다.
각 후보자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 또한 국민이 직접 수기하고 지난 총선에선 비례대표 앞순위에 시민사회 추천 후보들이, 뒷순위에 민주당 자체 공천 후보들이 배치됐지만 이번엔 교차로 배치하되 후보자 순서는 국민들이 결정하자는 겁니다. 맏형 역할을 꺼내든 민주당에 운영 전권을 가지면 안 된다 견제도 합니다. 비례 후보를 추천할 때는 특정 정당이 50% 이상을 추천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통합비례정당 참여가 득이 될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의 전북 전주을, 고 노회찬 정의당 대표 지역구인 창원 성산 등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의 무공천을 바라는 기류가 큽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무공천보단 여론조사 등 지역 판세를 분석한 뒤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겠냐며 원칙론을 견지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비례정당 추진위원회를 띄우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준연동형제가 야권 세력들의 묻지마 자리 나눠먹기식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한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준연동형제로 정해진 이후에 정해질 거지만 후폭풍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는 서로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오늘 위성 정당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오히려 소수 정당 없이 비례를 100% 독식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성 정당은 플랜 B라며 민주당 야합에 대비책도 없어야 하냐고 항변을 했고요. 좀 누구 책임인지 따져보죠.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먼저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게 4년 전 총선이었어요. 그 탄생은 누가 한 거예요? 탄생 자체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그리고 야4당의 책임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요,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민주당 선결시킬 거야! 원당이고 상생이래! 이게 뭡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선거법을 왜 이렇게 날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반대에도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됐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래 선거제는 여야 합의로 개편을 했는데 이 관행이 깨져버린 거죠. 자, 준연동형제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이후에 생긴 위성정당이 꼼수다 이 논란인데 위성정당 이거 만든 건 누구 책임이에요? 꼼수의 시작은 당시 자유한국당인데요. 준연동형이 도입이 되면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니까 통과 전부터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 만들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법 통과 이후 선관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성정당 만들기에 착수했고요. 한 달 만에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뚝딱 만들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역사에 부끄러울 거다, 꼼수정당, 유령정당 이렇게 맹비난했었는데요. 그랬던 민주당이 미래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대거 가져갈 것 같으니까 불안해졌습니다. 당내에서 우리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그때 만든 게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입니다. 시작은 국민의힘이 했고 민주당도 결국 동참한 거죠. 그 위성정당이 지난 총선 때 꼼수가 난무했다 지적이 빗발쳤던 그거 말하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 촌극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거법상 기존 정당의 홍보물에 위성정당을 같이 넣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당시 4월 15일이 선거일이었거든요. 이 점을 이용해서 민주당 지역구 기호인 1번, 위성정당 기호인 5번을 버스에 같이 새겨서 나란히 홍보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위성정당의 원유철 대표 같이 유세에는 나섰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여서 점퍼를 뒤집어 입고 저렇게 기호를 가렸습니다. 비례를 뽑는 정당 투표 용지마저도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보시면요. 기호 1번, 2번은 아예 안 보이고 3번 민생당부터 시작하죠.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의석수가 제일 많으니 1번, 2번이어야 하는데 비례 후보 자체를 안 내는 바람에 정당 투표 용지에서는 빠진 겁니다. 유권자들은 민주당, 미래통합당 어디 갔냐고 혼란스러워했고요. 당시 또 다른 비례정당도 우후죽순 생겨났었는데요. 이 가운데 열린민주당도 있었습니다.
조국 수호 검찰개혁 내세운 정당인데 총선이 끝난 뒤 민주당과 합당을 했죠.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혐의로 의원직이 박탈된 최강욱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도 문제적 인물의 등원 통로가 될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또 보게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 이걸 탄생시킨 건 또 누구 책임이에요? 근본적인 책임은요, 민주당, 그중에서도 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이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이 약속을 뒤집은 거거든요.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준 위성정당,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에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정개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였다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서야 다시 가동됐고요. 결국 합의점을 못 찾고 위성정당을 또 만들게 된 거니까요. 플랜 B라지만 불편함은 이번에도 유권자인 국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취임 후 가장 긴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생각, 그리고 차기 대권에 도전할 건지까지 여러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 처음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될 때 하나같이 미쳤냐? 절대 수락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만 소모될 거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그럼에도 수락한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겨서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을 정말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 대표를 언급할 땐 손동작이 커졌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표의 장점을 묻자 정치력을 꼽았는데 뼈 있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질곡과 파도를 거쳐오신데도 아직까지 당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입니다.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라는 굉장한 공적 지위에서 서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여기서 낄 자리가 없습니다.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보죠. 사실 저는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 목련 피는 봄에 국민의 선택을 받길 바란다며 패배하면 물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CLA 뉴스 최수연입니다. 개벽이 심하다. 네, 오늘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대담이 공개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답변이 담겨 있을지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KBS를 통해 공개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약 3시간에 걸쳐 대담과 대통령실 소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물가 관리와 의료개혁 등 정책 이슈를 포함해 당정관계,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문제 등 국정 전반을 포괄하는 질의응답이 이뤄졌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첫 공식 답변도 나올 예정입니다. 자초지종을 직접 설명한 뒤 대응 과정에 아쉬움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부친과의 인연을 내세워 접근한 사람에게 대통령 부인으로서 박정하게 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계심을 갖지 못해 아쉽다는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담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취임 이후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도 밝힙니다.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2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당과 정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담 외에 별도의 언론 소통 방식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본인들 이름을 딴 명문 정당을 언급하며 환히 웃은 게 불과 4일 전인데 친문과 친명이 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요. 친명 진영은 문재인 정권을 탓하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정현주 기자 보도 보시고 임 전 실장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보겠습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지명 발표는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제가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론을 제기한 친명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양산에서 만나 명문 정당, 용광로 정치를 말하며 말의 잔치가 아니길 모두가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공천을 앞두고 숨죽이고 있던 친문이 반격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이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면서 친명계에서는 임종석,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오늘도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비명계는 반발했습니다. 비명중진 의원은 굳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따지면 후보 책임이 더 크지 않냐며 대선 패배와 공천을 연결시키려면 이재명 대표부터 불출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임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가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 중인 그는 이제 와서 다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를 언급하는 것 같으세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급한 거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지적하는 것은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마치 문재인 전 정부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신 점에 대해서 온당치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뭐 다 잘하기만 했겠습니까? 실책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례 없는 압승을 했습니다. 또 대선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45에서 47%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의 탄생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린다. 저는 그것은 사실도 아니고 동의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콕 집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임 전 실장을 언급합니다. 실명을 언급하면서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주변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과 2, 3일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양산의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만나서 용광로 같은 통합과 단결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주변 분들이고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본인들의 지도자의 메시지를 완전히 곡해하고 잘못 실천하고 있다. 그 점을 본인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2년 전 대선 패배 책임론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누구 책임이에요? 대선 패배?
이게 모두의 책임이죠. 네. 0.73%라는 석패였잖아요. 보통 선거를 이렇게 지고 나면 뼈아픈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후회되는 일도 많고 누구를 탓하는 마음이 자라나기도 하고, 그러나 명백하게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은 모두의 책임이죠. 네. 모두가 아파했던 일이고, 이제는 그 상처들을 서로 보듬어 안고 눈앞에 있는 총선에 단합을 할 때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모두라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있고 둘 다의 모두의 책임이다. 네. 자, 그런데요. 그 문 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만난 자리에서 친명 중진이 먼저 내려놔야 한다, 이런 취지로 당시에 말한 걸로 알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여러 뉴스를 봤습니다만 그런 취지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못 봤는데, 아, 그래요? 또 그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메시지를 생각한다면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 모두가 민주당이가 명문 정당이다. 네. 힘을 합하자, 이런 취지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화합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자, 일각에서는요. 임 전 실장이 당선이 되면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거라서 친명이 압박한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벌써 그렇게 컸나요? 네. 괜한 억측들이죠.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일 뿐이고, 지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네. 총선 승리가 누구보다 절박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고 민주당의 지도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가 단결해서 총선 승리만 보고 가야 할 때고, 민주당의 승리보다 더 큰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임혁배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 책임지라고 했는데 책임이 뭡니까? 불출마라는 거예요? 아니면 험지가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다라는 설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당을 대표하는 분들 속에서. 그래서 제가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공천 갈등이 벌어져서 실제로 친명과 비명 사이의 공천 갈등이 심화된다면 비명에서 집단 대응이나 이런 것까지도 가능할 분위기일까요?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것이 정치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고, 더군다나 총선을 2달 앞둔 상황에서 친명 대 비명으로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간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겠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 탄생 패배 책임론, 이게 지금 불붙었는데 이번 총선과 마지막 시대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을 다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외교, 안보, 민주주의, 민생 모든 것을 실패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고통은 경제와 민생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를 다녀보면 경제 실정, 민생 파탄, 윤석열 정부를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게 이번 총선에 흐르는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엉뚱한 시대정신을 지금 들고 나온 겁니까? 당 공관위에서? 조정이 되겠죠. 조정이 되겠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출마한 장관과 대통령실 출신들의 양지 출마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죠. 말 한마디에 서울 강남을에 출마하려던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험지 출마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을에 공천 신청한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 험지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채널A에 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따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 전 비서관이 동시에 공천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입장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 역시 험지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 전 장관은 총선 승리를 위해 당과 충분히 소통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수도권 험지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누구나 양지를 원합니다. 신청은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인 것이고요. 공천은 당에서 공정한 기준, 시스템 공천, 그리고 이기는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50여 명에 달하는 대통령 참모 출신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비서관 출신 한 예비 후보는
정권 교체 선봉에 서서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면 되느냐고 토로했고, 행정관 출신 예비 후보는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페널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험지로 내몰리거나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대통령실 출신이란 점을 부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참모 출신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떤 공천 하겠다나요? 한동훈 위원장 이기는 공천을 강조해왔죠. 오늘 이기는 공천을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말했습니다. 깨끗한 공천? 이기는 공천이겠죠. 은혜 갚는 식으로 끼워 넣는다든가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구도를 짜려는 것, 권력의 실세, 의회 권력의 핵심 중에서 이길 수 있고 도움이 되는 분이라면 그분들이 불출마하겠다고 하면 제가 집에 가서 말릴 겁니다.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천 잘할 수 있다고도 하던데요? 네, 직접 들어보실까요? 저는 그 공천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하고 준비되어 있는 대표입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사천을 할 일도 없고 은혜 갚을 일도 없고 출마도 하지 않으니 내 세력을 확대할 일도 없다고요. 이런 이기는 공천 조건들은 이재명 대표와 대비하기 위한 거다. 측근들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한 위원장이 보면요, 야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야구를 들면서 또 이재명 대표 비판을 했더군요. 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면서 이 대표를 탓한 겁니다. 축구로 시합을 할 거냐, 야구로 시합할 거냐를 선수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한 명이. 제가 야구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야구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 위원장이 과거 야구 보러 가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한 위원장 보면요, 원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이것도 야구 용어라면서요. 네, 잘 보셨네요. 한 위원장이 이 대표 비판할 때 원툴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야구에서 내세울 구종이 하나뿐인 선수를 지칭하는 말이 원툴입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거기서 자기 지지하고 천안함 원툴인 사람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천안함 선체결함 침몰설을 주장해 인재 영입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이 대표의 자기 사람 심기를 모두 원툴로 비판한 거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생소한 인물들인데요. 김태희 대 박근혜가 무슨 말입니까? 네, 여야가 오늘 인재 영입을 했는데 배우 김태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사교육계에서 제2의 김태희로 불린 이 인물,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국민의힘에 안 오실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레이나쌤 김효은입니다. Welcome, Reina's with English. 함께 재밌게 배워볼까요? Let's wait.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촘촘히 잘 설계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진심과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입 인재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건 민주당 쪽인가요? 네, 민주당 인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니 조합이 좀 생소하죠. 오늘 영입된 인물, 과거 박근혜 퀴즈로 불렸습니다. 신용환 청년위원장께서는 좀 독특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청년위원장이었던 거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신용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장로님은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 공약 실무를 담당했던 정책 전문가로서 한없는 자괴감이 듭니다. 여야 모두 총선 앞두고 이렇게 외연을 좀 확장하는 차원이겠죠? 네, 어제는 이 민주당에 몸담았던 청년들 100여 명이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했는데요. 몸담았던 진영을 비판하면서 당적을 옮기는 거라 총선 국면에서는 더 효과적이죠. 철새 논란 부담도 있지만요. 총선 앞두고 뺏고 뺏기는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재선 도전에 나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기세가 무섭습니다. 만약 재집권한다면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전략 브레인이자 트럼프 재집권 시 유력한 차기 국무장관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채널A가 만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재선 도전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로 재집권 시 유력한 차기 국무장관 후보로 꼽힙니다. 채널A와 만난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열렬한 팬이라고 밝혔습니다. He's a big fan of South Korea, going from an authoritarian country to a democracy, going from a relatively poor country to one of the richest countries in the world. President Trump loves success, as you know. 이런 바탕 위에 한미일 삼국 공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 also want to emphasize that the seeds of that summit were planted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So I would expect that in a future Trump administration, we'd continue to see those summits, maybe or Mar-a-Lago. 다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나 방위비 증액 등 기존 한미안보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나타내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South Korea is a highly capable country, and the military has gotten really strong, and maybe doesn't need to rely so much on U.S. troops, maybe U.S. aircraft, U.S. naval ships.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을 핵무기 제조에만 몰두하는 은둔의 왕국이라 비판하며 2019년 결렬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북핵의 강경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e didn't live up to that commitment. It was President Trump's position, and that's my understanding is his current position. And we have to keep these bad actors like the Ayatollahs and Kim Jong-un from having access to nuclear weapons to threaten our friends and neighbors. 그러면서 중국도 언급했습니다. Which international problem should be the United States solve first now?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 think you're going to see more troops in the Indo-Pacific, not less troops. In fact, we want to take troops out of Germany and take them to Guam and to Palau and other places in the Indo-Pacific.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lot more South Korea can do for the alliance. Maybe U.S. aircraft, U.S. naval ships, and those troops can be spread out in a way that further deters China.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나 오커스 등 미국 중심의 다자협의체에 한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군사 합의 이후 해병대는 사격훈련을 서해 최전방에서 하지 못하고 육지에서 해왔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예산이 129억 원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캄한 밤 부둣가에서 해병대 연평부대 대원들이 K9 자주포를 이끌고 항구로 향합니다. 육지에서 사격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서북도서 훈련이 중지된 뒤 이렇게 6년간 섬을 벗어나 순환 훈련을 하는 데 쓴 비용이 총 129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년 20억 원 전후로 비용이 발생했는데 훈련이 가장 많았던 2022년엔 33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대부분 해상과 육로로 무기를 옮기는 데에 사용됐습니다. 이들은 경기 파주를 시작으로 경북 포항과 울진, 강원, 강릉 등 먼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그대로 훈련했다면 안 써도 될 국민의 세금입니다. 지난달 우리 군은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엔 북한의 도발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비 걸 게 그 말고 없겠어요. 차라리 129억을 백령도나 연평도 여단에 줘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다음 달 중순부터는 봄철 꽃게조업이 시작돼 해병대 훈련 재개는 상반기 중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뜩이나 심한 의대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걸로 전망됩니다. 대학생들, 심지어 이공계 졸업한 직장인들까지 의대를 다시 가려고 휴학 또는 사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형 학원들은 발빠르게 입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만 가입된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당장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글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 첫 해가 기회라는 글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내용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고 기혼이지만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의대 진학을 도전하겠다는 직장인의 글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이 40%에서 60%까지 확대된 걸 노린 겁니다. 늘어난 전체 의대 정원 5,085명 가운데 지역 인재 전형에만 2,018명이 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오늘 한 대기업에선 지방에 살다 서울 상위권 공대를 졸업하고 입사한 20대 사원이 의대 입시 준비를 이유로 사표를 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N수생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의대 진학 문의가 쇄도하자 대형 입시 학원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의대 정원이 확대되니까 의대를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최상위권들이 어쨌든 의대를 지원할 거고 그러니까 더 중간에 있는 등급들은 더 널널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대 증원 발표 하루 만인 오늘 긴급 입시 설명회를 연 곳도 있습니다. 입시 환경이 예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입시 제도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 추가 개설도 고민하는 등 입시 학원들은 의대 특수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국내에서 유튜버를 비롯한 1인 미디어로 돈 버는 사람들의 한 해 소득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위 10%의 평균 수입은 2억 원이 넘었지만 절반은 30만 원에 그쳤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구독자 300만 명이 넘는 경제 유튜버 슈카가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유튜버 위상은 수입으로도 확인됩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신고한 연 수입은 총 1조 1,420억 원입니다. 소득 신고를 시작한 2019년 875억 원 대비 13배 증가해 처음 1조 원을 넘긴 겁니다. 상위 1%의 평균 수입은 8억 5천만 원, 상위 10%는 2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수입원은 콘텐츠 조회수에 따른 광고료, 후원금 등입니다. 구독자와 누적 시청 시간 등 일정 조건을 맞춰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입은 천차만별로 하위 50% 수입은 연평균 30만 원에 그쳤습니다. 유튜브 운영한 지는 4년 정도 됐고요. 구독자 수는 충분히 맞췄는데 시청 시간이 충족이 안 돼서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1인 미디어 시장에서 소득을 낸 창작자는 지난 2019년 2,700여 명에서 2022년 3만 9천여 명으로 크게 늘며 1인 미디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네, 용산 대통령 관저에 택시 18대를 허위 호출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정치적인 의도는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캄캄한 한남대로 위 예약 등을 켠 택시들이 연이어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제 새벽 2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총 18대의 택시가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막아서자 기사들은 일제히 택시 앱에 호출을 받고 왔다고 답했는데 이들을 호출한 이용자의 번호는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경찰이 어제 택시를 허위 호출한 30대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호출 당시 사용됐던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번호라 추적에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 앱 계정을 만들 때 기재한 여러 정보를 토대로 하루 만에 호출자를 특정한 겁니다. 경찰은 정치적 의도보다는 착오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소동이 일었던 그제부터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대한 차량 통제를 한층 강화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이렇게 1시간 넘게 서 있는 차량, 경찰이 출동해보니 운전자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만취 운전이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왕복 6차로 도로. 흰색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 천천히 멈춰섭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꿈쩍을 않습니다.
양옆으로는 차량들이 쌩쌩 달립니다. 지난 3일 새벽 5시 10분쯤 서울 가락동 도로 위에 승용차가 멈춰 서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운전석에 잠들어 있던 30대 남성은 이곳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꼬박 1시간이 지나고 난 뒤 움직이기 시작한 승용차는 무단횡단하는 한 여성과 부딪힐 뻔하더니 400m를 더 가는데 4분이나 걸렸습니다.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26%,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1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피곤해 잠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자, 이 거리 얼핏 보면 중국 같지만 아닙니다. 서울 경희대 주변입니다. 대림동 같은 중국인 밀집 지역을 넘어서 대학가로 차이나타운이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중국인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 길 따라 줄줄이 중국어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음식점부터 운전면허학원, 휴대전화 판매점까지 중국어만 적혀 있습니다. 한국 음식보다는 조금 중국 음식 쪽이 좀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식당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메뉴판도 중국어로 적혀 있고 사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모두 중국인입니다. 중국 유학생 상대로 이제 장사하다 보니까 10명 중에 7명은 중국 사람이고. 중국어 간판을 내건 인근 휴대전화 가게. 우리말로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분 거의 없어.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어 잘 소통 능력이 좋고 중국 직원이 많아요. 차이나타운을 학교 앞으로 그대로 옮겨온 듯합니다. 국내 대학 유학생의 40%를 중국인이 차지하면서 대학가 모습도 싹 바뀐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주민들은 낯설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어로 된 간판이 많다 보니까 좀 여기가 중국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최근 관할구청은 중국어 간판이 너무 많다는 민원에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5개 광고물법상 간판에는 외국어뿐만 아니라 한글도 함께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처벌 조항은 없거든요. 새학기를 맞아 중국 유학생이 들어오면 대학가 풍경은 더 빠르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인천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남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면서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모 씨. 세입자들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실 생각이신가요? 변제 계획 있으실까요? 2021년 3월부터 1년여간 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에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공범 9명도 징역 4년에서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기죄 형량은 최대 징역 10년, 피해자가 다수이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일당 모두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15년입니다. 남 씨 일당이 벌인 305억 원대 전세 사기 관련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보험에 가입할 때 내용이 복잡해서 설계사 설명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적금처럼 안전하다는 말을 믿었는데 나도 모르게 종신보험에 가입시키는 불안전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경제카메라 신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자산 관리를 맡긴 직업군인 김모 씨는 최근 3년간 총 9개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4개가 종신보험으로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중도 해지했더니 원금 7,800여만 원 중 3,700여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주택 자금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 거다라고 했는데 사망보험금이 7억 6천 나오면 2, 3년 안에 목돈 마련할 수 있다. 또 다른 김모 씨는 한 보험사에서만 12개의 종신보험에 들었습니다. 납부액만 3억 원이 넘는데 설계사가 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처럼 해놓고 서명도 임의로 작성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험을 많이 가입했는지 몰랐고 제가 죽으면 45억이 나왔어요. 말이 돼요? 보험 사기를 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설계사도 무리한 판매는 인정했습니다. 종신보험에도 가입하고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입 시 자필 서명, 전화동의 녹취가 있다며 원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아예 설계사가 중도 해지해도 원금 보장이 될 것처럼 안심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종신인데 중간에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예, 그렇죠. 상관없어요.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주는 상품으로 월 보험료가 비싸고 납입 기간도 깁니다. 경기 불황에다 출생 인구도 줄어 종신보험 가입률이 낮아지자 설계사들의 무리한 판매가 이어진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불안전 판매 민원 가운데 종신보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1년 상반기 47.8%에서 절반을 넘어선 55.2%까지 증가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만나 직접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저축 형태로 판매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대출을 낮출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적금을 이자를 높은 걸로 해서 고객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종신보험은 어떤 보장성 상품이고 은행의 상품과는 다르다는 걸 반드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피해 구제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경제카메라 신무경입니다. 무려 8년을 공들여서 성냥개비로 쌓은 에펠탑입니다. 기네스북 등재를 목표로 만들었는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 이유는 이현용 기자가 전합니다. 멋진 에펠탑 모형이 집안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리샤르 플로시가 성냥개비를 하나하나 매만지며 쌓아 올린 겁니다. 그렇게 8년 동안 4,200시간이 걸린 에펠탑 모형은 아파트 3층보다 높은 7.19m나 됐습니다. 기네스 종전 기록 6.53m보다 훨씬 높았지만 세계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황이 안 붙은 성냥개비를 대량으로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종전 기록 보유자인 레바논의 투픽 다헤르 씨는 시판 성냥을 구매해 일일이 불을 붙여 유황 성분을 제거했습니다. 기네스 측은 성냥 대가리에 유황을 긁어내는 번거로움을 회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로 씨는 작품에 들어간 시간과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고대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거대 조각상이 복원됐습니다. 높이가 무려 13m, 사람 키와 비교하면 얼마나 웅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콘스탄티누스 황제 제위 중인 4세기 초에 제작되는데 로마 멸망 즈음 훼손돼 얼굴과 발, 무릎 일부분 등 9개 조각만 남아 전해 내려왔습니다. 얼굴 부분 높이만 2.5m가 넘었습니다. 제작진은 남아있는 신체 조각을 토대로 3D 기술을 활용해 재현에 나섰습니다. The real fragments are still in the courtyard and the facsimile of the fragments are here. And people can see them in both places and they can 로마의 마지막 부흥기를 이끈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최초의 기독교 황제로 유명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총기 난사범의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인정하는 배심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부모의 무관심이 끔찍한 범행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갑구 기자가 전합니다. We find the defendant guilty of involuntary manslaughter. 유죄가 인정된 대상은 총기 난사범의 어머니입니다. 10대 아들은 2021년 미국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급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이미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어머니의 혐의는 비자발적 과실치사, 무관심이 참사를 불렀다는 겁니다.
Jennifer Crumley didn't pull the trigger that day, but she is responsible for those deaths. 검찰은 아들의 정신 상태를 알아야 했다는 점, 총을 선물하고도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I didn't feel comfortable putting the lock thing on it. I just rather let him do it. 정신적 문제를 호소해왔던 10대 아들이 사건 당일에도 범행을 암시하는 글과 그림을 남겼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Can you read that? Yes. Shooter writes, "My parents won't listen to me about help or therapist." 배심원단은 10시간의 심의 끝에 어머니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Can every parent really be responsible for everything their children do? Especially when it's not foreseeable? 학교 내 총기 난사가 빈번한 미국에서 부모의 책임을 물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날은 유무죄만 가렸을 뿐 형량은 4월 선고될 예정입니다. 외신들은 징역 최대 6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사냥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 폭설과 강추위가 잇따르자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탈진하는데요. 강경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산간마을. 야생동물 한 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217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사냥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사냥의 머리와 온몸을 천으로 감쌉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데려가 봐서 체온부터 올려봐야 되는데 체온 올리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요. 보호소로 옮겨진 사냥은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도로변에 인접한 야산. 사냥 한 마리가 눈밭을 힘겹게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올겨울 들어 강원 산간 지역에서 탈진해 구조된 사냥은 벌써 18마리. 매년 겨울마다 2~3마리씩 구조된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30cm 넘는 폭설과 강추위가 잇따르면서 먹이를 찾기 어려워지자 탈진한 걸로 추정됩니다. 어디로 먹이를 찾으러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갇혀버려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전담 인력들이 좀 더 필요한 게 맞고요. 아예 민가나 도로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로드킬은 물론 밀렵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올겨울, 사냥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초등학교 졸업장을 오늘 받은 94살 할머니입니다. 못 배워서 한글을 몰라 한이 맺혔는데 이제서야 그 한을 풀었다며 중학교 도전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학사모를 쓴 어르신들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성인 문해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20명 어르신들의 조금은 특별한 졸업식입니다. 가장 연장자는 94살 이근순 할머니. 3년간의 노력 끝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글을 잘 몰라 어려움이 많았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며 배움이 소중하다고 생각해 공부를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을 빼고는 하루도 빼지 않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배움이라 하는 거는 죽음에 들어가도 무덤에 들어가도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두려웠지만 지금은 행복하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도전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우리 선대님 즐거운 날 우리 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합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종일 흐린 데다 바람이 불면서 예상보다는 쌀쌀한 하루였습니다. 밤사이에 경기 동부와 동해안으로는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릴 텐데요. 특히 강원과 경북 북부에 최대 5cm가 예상됩니다.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사실상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에 밤사이에 안개 끼는 날이 많겠고요. 연휴 내내 대체로 맑겠지만 설 당일인 토요일은 경기 남부 등 서쪽 지방에,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날씨 짚어보면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중서부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밤사이에 남부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6도, 광주 8도, 부산 11도로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준연동 형제로 비례정당이 더 난립해서 투표용지가 1m까지 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민들은 영문도 잘 모른 채 긴 투표용지 받고 찍어야 하는 거죠. 민주당은 소수 정당들과 비례대표를 나눠서 공천하겠다고 하고요. 여야에서 떨어져 나온 제3지대 역시 함께 공천하겠다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투표 제도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정당들이 왜 난립하고 왜 서로 뭉치는지도 알기 힘든 선거가 됐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어리둥절한 선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